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프로큐먼트 매니지먼트, 즉 프로젝트 조달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로 프로큐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큐먼트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달 관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각종 외주 관리라든지 아니면 각종 구매 관리 또는 이런 외주나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되니까 계약 관리, 이러한 표현으로도 과거에 많이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달 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프로젝트 조달 관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조달 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조달 수행, 조달 통제. 조달 관리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총 3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은 뭐 말 그대로 계획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보나마나 기획 프로세스 그룹에 속할 테고요. 두 번째는 수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즉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달 통제는 말 그대로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달 관리의 개요를 보죠. 조달 관리 영역은 우선 그 조달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조달을 하냐면 프로젝트 팀 외부로부터 조달을 하는데 그 조달하는 게 자체가 어떤 제품이나 제품도 조달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도 조달할 수 있고 어떤 특정 결과물에 대해서 조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구매 또는 획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걸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하기 위한 그 조달처로부터 그들과의 어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으로 우리가 조달을 할 수도 있겠고요. 단순한 구매일 경우에는 발주서 정도로 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합의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그래서 합의각서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SLA, 그래서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조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한 종류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의 맺은 계약에 따라서 조달을 받기 때문에 계약 관리가 필요하고 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통제, 이게 바로 이제 조달 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 관리 프로세스는 첫 번째 기획 프로세스에 속하는 조달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서는 조달 결정 사항을 문서화한다. 그리고 이제 조달 방식을 구체하고 유력한 판매자를 식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달 관리 계획 수립에는 크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땡땡 관리 계획 그래가지고 각종 관리 계획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달 관리 계획 수립에서도 똑같이 조달하는 방법이나 절차 기준과 같은 그러한 조달 관리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지만은 동시에 이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은 특이하게 관리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조달해야 될 내역, 어떤 것을 조달할 것인지, 즉 어떤 것을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이때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조달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조달 관리 계획서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달 내역 자체는 즉 조달 결정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종 입찰 문서와 같은 즉 RF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Request for Proposal과 같은 그런 입찰 문서들, 이런 것들을 문서화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조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문서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나중에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화하는 게 바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 그래서 특히 계약 방식
근거해 가지고 이 조달 방법을 결정하라는데 계약 방식만 해도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조달하는 방법도 이제 단순하게 구매할 것인지 인력만 우리가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결과물을 받을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조달 방식도 구체화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조달 문서와 같은 RFP와 같은 조달 문서를 배포할 대상자들, 그래서 그것을 유력한 판매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성 있는 판매자들, 업체들을 판단하고 일부 이제 목록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게 바로 조달 관리 계획에서 수립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달 수행, 그래서 우리가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만들었던 조달 문서, 즉 제안 요청서와 같은 그런 문서들에 대해서 이제 업체들에게 그걸 보내죠. 그리고 즉 그걸 판매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안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업체들은 우리한테 제안서를 보내겠죠. 그러면 그 제안서를 판단해 갖고 업체를 선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달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와 계약을 할 선정된 판매자가 결정이 되고 그들과 최종적으로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 조달 수행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조달을 위해서 협약을 또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분익미의 관리라고 우리는 통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달 관계를 관리한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때 납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행을 하다 보면 우리의 요구사항이나 또는 조달 업체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 또는 프로젝트의 환경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걸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결과물을 납품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계약을 종결하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여기서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조달 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뭘 합니까? 조달 관리 계획 방법에 대한 것도 계획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구매해야 될 품목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발주하기 위한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조달 관리 계획 수립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조달 수행에서는 앞에서 만들어진 제안 요청서 같은 것을 업체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조달 통제는 계약 체결된 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관리,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제공받고 종료하는, 조달을 종료하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바로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조달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구매나 조달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럼 그 부서에서 대부분 다 해주는데 무엇하러 이 프로젝트 관리에 조달이라는 게 들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봤을 때 조달을 해놓은 것은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는 전체는 물론이고 그 조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달 부서와 함께 같이 협의하에 제때 조달이 돼야지만 이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들과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PM에게 그런 계약에 서명할 권한은 없죠. 다만 그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서명을 하는데 주로 이제 조달 관련된 부서에서 서명을 하는 것 뿐이고, PM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하고 감시하고 제때 프로젝트에서 이런 것들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측면에서의 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달 관리의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조달 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여러분들 낯선 용어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매자, 구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매자는 우리가 셀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매자는 영어로 바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어가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납품을 할 사람들을 셀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판매자, 구매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우리한테 뭘 해요? 지식 이전을 포함해서 어떤 결과물, 인도물이나 결과물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조달의 개념이죠. 그래서 구매 계약서 안에는 약관을 포함해갖고 상대방이 제공할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은 조달 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제때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달 절차와 방법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관리할 책임이 PM실이나 PM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조달해야 될 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계약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프로젝트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러면요, 조달해야 될 내용들은 중간에 이렇게 조달을 발주해서 계약 체결하고 납품까지 받는 이런 중간중간에 여러 개의 조달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안에 조달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계약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그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 우리가 셀러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는 컨트랙터, 그래서 계약업체, 하도급 업체, 서브 컨트랙터 또는 판매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서플라이어 이런 표현도 쓰고 벤더 이런 말도 쓰죠. 그래서 공급업체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우리는 이제 구매자예요. 구매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제품에 대한 소유주로서 주계약업체, 프라임 컨트랙터 또는 인수조직, 서비스 요청자 또는 구매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는 보면은 상대방이 즉 셀러가 처음에는 입찰자 입장이 되는 거죠. 입찰자 입장. 그래서 판매자는 이제 입찰자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공급자, 구체적으로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고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나 판매업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사항은 없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선정된 입찰자는 그들의 일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프로젝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구매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요 부분은 어떤 공급업체, 즉 셀러가 하게 됩니다. 셀러가. 그래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데 그들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일부분, 우리에겐 일부분이지만 그들은 하나의 이게 그들의 프로젝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프로젝트로 그것을 관리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 셀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누구냐? 그들 입장에서도 프로젝트니까 우리는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우리가 바로 뭐가 돼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어떤 약관이라든지 또는
조달 작업 기술서, 우리가 SOW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Statement of Work. 그래서 작업 기술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 계약서에 충분하게 들어가야지 되면서 그것을 반영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셀러, 판매자는 그들의 일부 내용을 다시 또 재하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셀러였다가 그 일부를 다시 재하청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셀러가 발생하고 그들은 뭐가 돼요? 바이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 셀러들은 우리 프로젝트 팀에 속하지는 않죠. 주로 이제 외부 업체들이 해당되는데 프로젝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판매자의 역할, 그러니까 수행 조직의 일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 그들이 우리의 같은 멤버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 전체의 일부로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 자체가 조직의 일원이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한테 소속되지 않고 그들이 따로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판매자가 계약 체결 후에 소속팀으로 편입돼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들이 우리 팀에 들어와서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건 굉장히 상식적이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조달 전담 부서가 없을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작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그 프로젝트 관리자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도 직접 서명할 수 있는 구매 권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실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프로젝트 안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달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 규모가 작으니까 이 조달 담당자가 혼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모든 조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PM이 갖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그 조달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조달 전담 부서. 이 조달 전담 부서에 담당자들이 있어갖고 A 프로젝트는 뭐 이 사람이 담당을 하고, B 프로젝트는 조달부서 이 사람이 조달을 담당하고, C 프로젝트는 조달부서에서 이 사람이 담당하고, 이렇게 조달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의 조달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를 우리는 조달에 대한 중앙 집중식 구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젝트별로 별도의 조달 담당자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분산식 구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다시 보죠.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은 조달 관리하는 방법인 조달 관리 계획서를 수립하는 거고요, 작성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는 그 조달에 필요한 입찰 문서와 같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직접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바이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구매할 내용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할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은 그때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바로 Request for Proposal 같은 제안 요청서와 같은 형태들이 바로 여기서 입찰 문서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을 누구로부터 조달할지에 대한 것들, 어떤 것을 조달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조달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계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기획 프로세스 그룹이죠. 그 다음에 실행 프로세스 그룹에 속하는 조달 수행에서는 뭘 하느냐?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요.
그 제안서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것, 즉 판매자를 선정하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통제 프로세스 그룹은 감시 및 통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사 확인한 다음에 그들로부터 결과물들을 전달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단순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 클레임이 있으면 클레임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이 필요한 변경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와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관리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간중간 대금 지불과 같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또 클레임도 발생하면 클레임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등등, 클레임을 하고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조달 관리에 대한 그 프로세스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달 관리 계획이 이제 우리 조달 관리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달 관리 계획수래요. 그러면 땡땡 관리 계획은 분명히 방법을 계획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원가 관리 계획, 일정 관리 계획, 범위 관리 계획, 각종 관리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달 관리 계획은 방법뿐만 아니라 조달할 내역까지도 같이 계획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일정 관리 계획이나 원가 관리 계획, 범위 관리 계획은 순수하게 관리하는 방법만 계획하자면 여기서는 관리해야 될 내용까지 같이, 즉 조달해야 될 내용까지 같이 계획하는 거가 이 프로세스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조달 결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것을 우리가 사올 것이냐, 바이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문서화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 요청서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세부적으로 문서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사람만 들여올 것인지, 아니면 자재나 장비만 들여올 것인지, 아니면 완제품을 들여올 것인지, 또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달하려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업체들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 업체들이 이런 업체들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업체까지 가능성 있는 업체들까지 식별하는 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이제 조달 여부 결정.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 make or buy. 이렇게 직접 제작할 것인지 외부로부터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바이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달할 품목, 그다음에 조달 방식, 그다음에 조달 시기, 뭐 구체적으로 뭐 조달량, 조달처까지 이렇게 다 계획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는 수행 조직 내 다른 팀이나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조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외부 공급원으로부터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외부 업체의 사람들이 우리 팀에 같이 들어와서 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달관리 계획 수립은 조달과 관련된 역할과 책임은 조달관리 계획 수립 초기에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선 누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것, 즉 어떤 걸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누구로부터 언제 구매할지, 구매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에 역할과 책임부터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역할과 책임부터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는 우리 팀에 그런 조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조달 프로세스에서 법률 지원 부서라든지
구매 부서 또는 조달 부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같이 우리 프로젝트팀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럼 조달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느냐? 우선 작업기술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내용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결과물을 우리가 제공받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작업기술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TOR 그래서 위임사항 그러죠. 이거는 앞에서 SOW는 Statement of Work이지만 TOR은 Term of Reference라고 얘기를 하죠. Term of Reference.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PMBO 계속 위임사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말로는 위탁사항이에요. 위탁사항.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런 것들을 해라, 직접 수행하라라고 위임을 한다라는, 위탁한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업지시서죠. 과업지시서. 그래서 너네들한테, 당신들한테 이런 업무를 위임한다, 위탁한다. 그러니까 직접 수행해라. 즉 과업지시서의 역할을 우리가 TO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서도 TOR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 예산 책정, 조달 예산 책정에 필요한 비용 산정치를 추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들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조달 예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외부에 알리는 그런 노력, 광고를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목록을 찾아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상 업체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고를 낼 수도 있겠고 또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입찰서를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Request for Proposal 같은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그 업체들에게 후보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서를 보내죠. 그러면은 판매자는 뭘 해요? 우리한테 프로포잘, 즉 제안서를 작성해서 우리에게 제출하게 되고요. 그럼 제출된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는 품질을 포함해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을 얼마로 써냈는지에 대한 비용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를 낙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품질, 비용 이런 것들을 통한 모든 종합평가를 같이 준비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들의 이제 선정이 되면 그들과 협상을 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이러한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O를 보시면은 무슨 기본적으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계획들이 필요한데 특히 범위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작성할지, 우리가 어디까지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거기서 조달해야 될 범위 중에서 조달해야 될 내용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지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나 편입관리 계획서도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들이고요. 또 특히 특정 부분은 외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지 되겠고 또 우리가 이러한 자원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조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직접 하기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고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메이크 할 것인지 바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각종 문서들인데 대표적인 게 우선 조달관리계획서는 조달하는 방법 절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 입찰문서와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도 말씀 RFP와 같은 제안요청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그 밖에는 이제 이걸 작성하기 위한 작업기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어느 부분을 우리가 바이할지 그런 직접 구매해야 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방법 외에는 다 뭐예요? 조달된 결정사항, 조달하기로 결정된 사항, 품목, 그 다음 조달 방식, 조달 내용, 그리고 조달처, 어디로부터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까지죠. 자, 조달관리계획 수립의 데이터 흐름도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툴스 앤 테크닉, 아웃풋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달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부분은 첫 번째 프로젝트 차터, 프로젝트 헌장이죠. 여기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언제까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혹시 특별하게 조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또 특별한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첨부한다라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요, 사전에 승인된 재정 자원을 참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영층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라라고 헌장을 발행할 때 거기에 그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어떤 부분을 조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는 거죠. 만약에 조달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경영층에서 승인이 안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그 예산이 있더라도 그 예산에 맞는 조달 방법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헌장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문서 중에서 비즈니스 케이스와 편입관리 계획서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케이스는 전반적인 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조달 전략을 수립을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 정도의 원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바로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인데 이때 우리가 생각을 했던 이런 소요되는 그러한 원가 예산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먹고자 하는 수익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 정도의 예산을 쓸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포함된 게 바로 뭐냐면 조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달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전체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달을 한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동안에 편입관리 계획서, 즉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베네핏, 편익이 얻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정 조달을 통해서 특정 시점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느냐, 특정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범위 관리 계획서, 품질 관리 계획서, 자원 관리 계획서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개의 관리 계획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범위 관리 계획서는 우리는 범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건데 우리의 범위가 아니라 우리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를 들면 WBS를 이렇게 레벨 4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고 업체는 레벨 3 정도까지만 해갖고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이런 방법들을 참고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품질 관리 계획서에는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제품에 대한 어떤 품질 목표라든지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품질 관리 계획서에 들어있는데 그러한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업체와 어떠한
업체에게 어떤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품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품질관리계획서도 참고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계획서는 우리가 그 자원에 대한 그 투입 가능한 자원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자원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실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원을 외부로부터 그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구매할 자원이라든지 임대할 자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다. 즉 그걸 참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할 때 경우에는 자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게 외주 주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더라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외부의 인력을 우리가 임대하든지 외부의 인력을 들여다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원관리계획서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달관리계획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범위기준서입니다. 특히 WBS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WBS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WBS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요. WBS를 보면서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달해야 될 부분, 외부로부터 구매해야 될 부분, 직접 수행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WBS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고요. 또 파악된 범위에서 결과적으로 이 WBS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거를 그러면 조달하려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부로부터 조달할 것이냐도 설명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작업기술서라는 내용이나 또는 위임사항, TOR과 관련된 Term of Reference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WBS를 근간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프로젝트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일스톤 목록인데 프로젝트에서는 주요 시점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는 언제까지 완료하고 테스트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돼. 이런 주요 마일스톤 일정이 있는데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일스톤 내에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이러이런 부분들을 조달해야 되겠다. 즉, 이 마일스톤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조달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마일스톤 목록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배정표. 그래서 팀원들이 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이 배정표를 보면은 프로젝트 팀원들의 기량, 능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조달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여기 역량에 대한 것들도 판단해 가지고 역량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말고 외주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은 팀원 배정표를 보고선 주로 실제 조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결정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문서입니다. 그 요구사항 중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요구사항도 있고,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는데,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 중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건, 안전, 보안,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 지적재산권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봤을 때, 이것은 예를 안전을 위해서 또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들도 있지만 외주로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문서를 상세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디다 반영해야 되는지, 반영해서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 추정 매트릭스를 보고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서 이런 요구사항을 외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릴 때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자원 요구사항입니다. 자원 요구사항은 조달이 필요할 수 있는 팀, 물리적 자원 등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WBS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항목들에서 여기에는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여기는 어떤 종류의 자원이 언제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자원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그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그런 그 사람이나 또는 어떤 자원이나 장비,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로부터 조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원 요구 사항이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대장에 나와 있는 리스크 목록을 보고서는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우리 대응 전략 중에서 외부에 전가시키는 기법이 있죠. 그래서 회피 전략, 완화 전략, 전가 전략, 그 다음에 수용 전략 이렇게 네 가지가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가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의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각종 보증에 가입한다든지 또 외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혹시 리스크 목록 중에서 전가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바로 외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해관계자 관리대장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목록이죠. 이렇게 목록이 쭉 있으면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법률적인 것을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뭐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담당해 줄 사람이 누군지 뭐 여기에 검토를 해주는 조언을 해줄 사람 누군지 등등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사람을 찾아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기업 환경 요인인데요. 기업 환경 요인은 사실 대표적인 게 보면 여기 시장 여건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외주를 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지 우리가 적정 가격을 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여기서 시장 여건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그 외주 업체들과 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하는 이런 지불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달 관리 방법 조달 계획이죠. 관리 계획이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떤 계약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조달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프로세스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한테 사전심사 통과 판매자 목록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업체들이 쫙 있는데 우리한테 인증받은 업체들은 이미 우리한테 자격을 인정받은 그런 업체들이 있다. 그런 목록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업체들은 대상으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업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일까지 다시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달에 대한 그 정책 절차 지침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우리가 사용해 왔던 계약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지금까지 조달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계약 형태로 갔다라는 그런 그 계약 유형이 참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계약 유형에는 고정가 계약과 원가 정산 계약, 그다음에 타임 앤 머티리얼 그래서 시간 자재 계약이라는 이 세 가지 타입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PMP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단골로 시험에 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면은 고정가 계약 방식하고 그 다음에 원가 정산 방식, 그 다음에 타임 앤 머티리얼 그래서 우리 그 시간 자재 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T/M 하지 뭐 T&M 할까요? 예, 타임 앤 머티리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냥 우선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고정가 계약 방식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발주자로부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수주를 했다.
그러면 100억 원이 고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100억 원에서 그거보다 우리가 원가를 적게 들여야지만이 뭔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고정가 계약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원가 정상 방식은 계약에 100억이라고 우선은 돼 있지만 실제 110억이 들어갔다. 그것도 발주자가 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또는 9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90억을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발생된 원가를 그대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원가 정산 방식 또는 원가 보상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타임 앤 머티리얼 방식은 시간 자재. 그러니까 타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컨설턴트가 실제 업무에 대한 범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투입이 돼서 시간당 단가 얼마씩 주겠다라는 이런 형태에서 시간에 비례해서 돈을 집어넣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재죠. 자재는 실제 얼마만큼 우리가 범위가 될지 모르니까 투입되는 자재 양만큼 발생하는 비용만큼 그대로 코스트를 보상해 주겠다. 자재는 보상해 주겠다. 타임은 확정된 일당 이런 임률, 이런 것을 고정된 일당이나 임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 먼저 고정가 계약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가 계약 방식은 먼저 첫 번째가 확정 고정가라서 firm fixed price 방식. 그래서 이걸 이해하실 때는 한글로 된 건 매번 이제 사실은 PMBOK가 번역되면서 계속 바뀝니다. 한글 번역 용어가. 그래서 차라리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가 영어로 된 걸 그대로 상상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로 된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firm fixed price 방식은 말 그대로 고정된 가격인데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확정된 고정가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를 해서 보면은 아예 프로젝트 계약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다 작업 범위가 정해지고 만약에 변경되는 경우에만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들인데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원에 계약했다. 그럼 그게 고정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손실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끝내야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그 일부에서는 턴키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은 공장을 지어주고 나중에 키를 주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턴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럼섬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럼섬 방식.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우리가 확정 고정가 방식,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약간 변형된 고정가 계약 방식인데요. 성과부 가상 고정가라서 FPIF, 그래서 Fixed Price Incentive Fee 그랬어요. 그러면 Fixed Price Incentive Fee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프라이스 가격은 고정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은 고정돼 있지만은 일부 원가를 줄였다. 그러면은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반대로 늘어났다 그러면은 어떤 한계를 설정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Fixed Price Incentive Fee인데요. 이건 뒤에서 도표를 보면서 예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조건부, 조정 조건부 고정가라서 Fixed 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가격은 픽스돼 있지만은 만약에 어떤 환율이 올란다든지 또는 인플레이션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조정해 주겠다라는 특별한 계약의 특별 조항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방식은 원가 정산 방식입니다. 원가 정산 또는 원가 보상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원가와 판매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실제 지불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 두 개는 또 예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고정 수수료 가산 원가, 그래서 코스트 플러스 픽스드 피, 그러니까 원가는 그대로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만큼 그대로 다 보상을 해주는데 거기에 최초 결정된 마진, 우리가 흔하게 100만 원에 10%인 10만 원으로 이득을 주겠다. 너는 10만 원의 이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형태죠. 그거에 비해서 원가가 가산, 그러니까 요 앞에 다시 가면은 코스트는 예를 들어 80만 원을 들건 90만 원이 들건 100만 원이 들건 그대로 발생된 원가를 다 보상해주고 플러스 우리가 챙겨야 될 이득인 fee를 고정시키는 이러한 방식이라 그러면은 원가가 가산 원가, 그래서 코스트 플러스 인센티브 피예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원가를 만약에 절감을 했다. 절감한 만큼 나눠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또 원가가 초과가 됐다. 그러면 서로 비율을 나눠서 손해를 보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코스트 플러스 인센티브 페어에서 CPIF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한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보시는 게 훨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보상금 가산원가 그래가지고 실제 발생된 원가를 이제 보상을 해주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수수료의 대부분은 뭐냐면 미리 정해놓은 계약서에 따라서 하는데 일정 수준의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의 성과에 따라서 더 주느냐 덜 주느냐인데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면 바로 발주자, 즉 바이어, 구매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시간 자재 계약 방식, 타임 앤 머티리얼 방식.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원가 정산과 고정가의 복합형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단가 얼마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고, 실제 머티리얼 자재는 들어가는 만큼 실제 발생된 만큼 정산해 주겠다라는 그 두 가지 타입을 하는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여기는 픽스드 프라이스 고정가고, 이쪽은 뭐예요? 코스트 원가, 그러니까 즉 보상 방식, 원가 정산 방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가 정산 방식인데 원가 보상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일부 우리가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설명을 이제 들으셔야지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Fixed Price Incentive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을 10,000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핏을 1,000원, 10%인 1,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총 11,000원을 받기로 한 거죠. 그리고 너와 나는, 바이어와 셀러는 7대3의 비율로 나중에 인센티브를 따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최대 12,000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건 얼핏 보면 보상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원가 보상 방식 같은데 실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가 방식 중에 하나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10,000원에 계약을 했더니 8,000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2,000원이 세이브가 된 거죠. 그래서 프로핏을 1,000원을 주기로 하는 것은 그대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원을 세이브했으니까 2,000원에 30%는 600원이 되는 거죠. 2,000원에 30분, 세이브한 2,000원에 30분.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하니까 9,6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들어간 돈은 8,000원 들어가고 우리가 남는 이득은 1,600원이 남는 거죠. 9,600원에서 8,000원을 빼니까 9,600원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0,000원에 계획했는데 13,000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1,000원 프로핏 주기로 한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4,000원이에요. 14,000원이고. 그런데 실제 3,000원이 초과가 됐어요. 3,000원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3,000원에 30%는 얼마예요? 900원이죠. 그래서 900원을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빼는 거죠. 그러면 실제 14,000원에서 900을 빼면 13,100원이 되겠습니다. 13,1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셀링 프라이스 최고로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천장 가격은 12,000원이라고 이미 사전에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질 않고 12,000원만 주는 이러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13,000원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12,000원 받게 되니까 프로핏은 1,000원이 오히려 손실이 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보상, 즉 원가 정산 방식은 코스트 플러스 픽스드 피. 코스트는 계약을 10,000원 했는데 피가 10%로 픽스 되는 거예요. 피가 픽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11,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피까지 합쳐서 12,000원을 주는데 원래 계약에는 10,000원에다가 1,000원하고 11,000원을 받기로 했지만은 실제 비용 발생된 코스트가 11,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보상해 주되 피는 픽스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용어들이 헷갈릴 때는 코스트에다가 피를 픽스했구나 라고 요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코스트를 원가를 보상해 주는데 거기다가 인센티브 피를 준다라는 거죠. 인센티브에 따라서 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에 계약을 하고 피를 10%로 했어요. 여기도 물론 피는 이제 픽스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픽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너와 나가 만약에 절감을 하면 나눠서 이득을 챙기고 만약에 초과되면 나눠서 손해를 보자라는 쉐어링 포뮬라 이렇게 8대2로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10,000원에 계약했지만 8,000원의 원가가 들어갔다면 2,000원을 세이브했어요. 2,000원에 20%니까 400원이죠. 그래서 총 9,4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2,000원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피는 픽스가 돼서 1,000원이고 2,000원 초과된 거에 20%니까 마이너스 4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이제 12,60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픽스드 프라이스 인센티브에서도 7대3 또는 8대2로 이렇게 나눈 쉐어링 포뮬러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 거와 이쪽 거에 그럼 차이가 뭐냐? 얼핏 보기엔 똑같습니다. 얼핏 보기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따지다 보면은 픽스드 프라이스 인센티브 피 같은 경우는 실링 프라이스 우리가 최대 한도 줄 수 있는 가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게 이제 큰 차이고요. 코스트 플러스 인센티브는 여기는 예가 없습니다만은 실제 원가를 절감했을 때에 줄 수 있는 그 금액들 또는 초과됐을 때 줄 수 있는 금액, 즉 인센티브에 대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맥시멈 피와 미니멈 피를 사전에 결정한다라는 차이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실링 프라이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고 그나마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 두 타입이 동일하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PMP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실제 예를 들어서 고정가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고정가하고 대비되는 게 바로 원가 정산 방식이란 말이죠. 원가 발생은 그대로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발생한 거 다 보상해 주니까 발주자 즉 바이어한테 리스크가 크고요.
주어진 금액 내에서만 해야지 되니까 이거는 셀러, 판매자, 즉 그 프로젝트 계약자가 리스크가 큰 타입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더 상세하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rm fixed price, incentive fee, cost plus fixed fee, cost plus incentive fee.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cost plus percentage of cost. 그래서 우리 뭐 다른 말로는 이제 CPPF라고 해야겠는데 이런 방식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잘 쓰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cost plus percentage of cost 또는 cost plus percentage fee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원가에 비례해서 만약에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간 거 비례해서 피드 비례해서 높여주는 이런 방식인데 일부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는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제 피를 1,000원으로 했다. 그런데 만약에 20,0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20,000원을 다 보상해주고 피도 2배로 2,000원을 주는 이것도 비례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잘 쓰지 않는 방식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 순서대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셀러한테 픽스드 피는 셀러한테 리스크가 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바이어한테 리스크가 큰 그러한 계약 방식이다 라는 거 요거 개략적으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달관리계획서류 그 도구미 기법을 보도록 하죠. 조달관리계획서류 도구미 첫 번째 전문가 판단해서 우리가 조달 유형이나 방법, 조달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인데 시장조사, 마켓 리서치, 시장조사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뭐가 있는지 조사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제작 구매 분석. 그래서 우리 영어로 make or buy analysis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러한 분석 방법인데 실제 우리가 직접 제작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구매할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직접 할지 외주 줄지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인력에 대한 고용 의무 등등 이런 것들도 또는 리스크까지 고려해가지고 직접 하자 아니면 외주로 하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성 분석, 투자 회수 기간 분석이라든지 ROI라든지 IRR, 그 다음에 DCF, 그리고 NPV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원가 관리에서 일부 이제 그 PMBOK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PMP 시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둬야 될 그런 경제성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작할지 구매할지 결정한다. 제작하는 게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나을 것인지 구매하는 게 경제성이 나을 것인지 판단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도구미 기법은 공급자 선정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선정 분석은 이제 선정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요구사항들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달 문서를 평가하는 방법을 기술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지. 결정해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업체 선정을 하는데 실제 조달 관리 계획 수립, 조달 수행에서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거고 실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에서는 선정하는 방법을 미리 계획해 둔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은 뭐 업체 중에서 최저 원가로 써낸 업체를 선정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격 선망 심사 그래가지고 일정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들만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업체가 이미 우리 업체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그 업체들, 우리가
인증한 업체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적격 선망 심사 그래서 qualification only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이제만 뽑는다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 기준 최고점 기술 제안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술 제안서가 심사에서 통과되면 이제 곧바로 계약 협상에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보다는 우선 기술적으로 통과되면은 곧바로 협상을 통해서 이제 가격은 추후에 협상을 하고 그리고는 최종 판매자로 선정되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다음 품질 원가 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품질하고 원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앞에서 최저 원가라고 했는데 최저 원가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판단한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sole vendor, 또는 sole sourc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일 공급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특정 판매자에게만 이제 만약 그런 업체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업체만이 그런 소위 말하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단일 공급자로 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고정 예산 그래가지고 실제 그 RFP에 초청된 판매자의 가용 예산 우리 돈 갖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공개하고 그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고정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잠재적인 그러한 입찰자들을 모아놓고서는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등등 그 앞으로의 이제 업체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조달 전략 이런 것 조달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의 아웃풋은 뭐냐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조달 관리 계획서야. 조달 관리 계획서는 조달을 수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달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일정 개발에는 통제와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스케줄이 있다 그러면은 조달이 필요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 스케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서로 우리 조달 일정하고 우리 프로젝트 스케줄하고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주요 조달 활동 시간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조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조달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달에 사용할 조달 지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측정 지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품질 지표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각종 측정 지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달 관련된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도 여기 조달 관리 계획서에다 포함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과정 및 제약, 예를 들면 우리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요런 부분들은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고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 조달 관리 계획서에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사법권과 지불 통화. 그래서 요거는 특히 이제 다른 외국이나 이럴 때는 이제 지불해야 될 통화가 달라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사법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산정치에 대한 사용 여부. 독립산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외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외주에 필요한 돈이 얼마 드는지를 그들로부터 우리가 제안을 받거나 입찰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 들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판단을 해보고 이 정도 돈이 들겠구나. 그럼 그들이 제안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독립 산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기타 소위 말해서 조달을 하는 동안에 이행보증이나 각종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지침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사전에 심사가 통과된 판매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달 관리 계획에다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조달 전략인데요. 일반적으로 조달 전략은 사실은 조달 관리 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조달 방법과 같이 들어가도 사실은 뭐 별로 무방한데, PMBOK에서는 조달 전략이라고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계약 유형이라든지 조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달 관리 계획서에다 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달 전략을 따로 이렇게 문서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여기 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하나의 예를 들면 턴키, 그래서 완전하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제공해 주는 방식이냐, 설계만 해주는 거냐, 시공만 해주는 거냐, 이렇게 업체들이 우리한테 제공할 게 뭐냐라는 게 먼저 정해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계약 지불형 유형 그랬어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고정가 계약으로 지불할지, 원가 정산 방식으로 할지, 뭐 이런 성과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유형에 대한 그런 형태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고정가와 원가 정산 방식과 시간 자재 방식 이렇게 크게 앞에서 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달 단계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동안에 어떤 조달 순서에 의해서 어떤 단계에 의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이나 각 단계의 이제 목표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체들에 따라서 또는 계약 방식에 따라서 조달 내용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추진하는 순서와 방법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조달 단계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조달 전략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조달 전략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부분별로 우리가 조달해야 될 내용별로 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입찰 문서 그랬어요. 입찰 문서 그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이라는 용어를 쓰든지 아니면 견적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뭐가 있는 제안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용어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드라고 하는 입찰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입찰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포잘이라고 얘기를 하는 제안서는 이거는 입찰의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결과물에 대해서 알 경우에는 이제 입찰을 하게 되지만은 그 접근 방식이나 결과물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업체마다 다르게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뭘 해요? 입찰이 아니라 프로포잘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만약에 상용화된 물건을 그냥 구매한다, 단순하게 구매한다는 경우는 입찰이 아니라 견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코테이션이라는 용어. 코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을 우리는 입찰 문서라고 하는데, 특히 조달 관리 계획에서는 뭘 하느냐? 필요한 게 그냥 편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먼저 제안 요청서를 연상하시면 돼요. 제안 요청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equest for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 request for proposal, 그다음 request for quotation, 그래서 견적 요청서, 그다음에 request for information, 그래서 정보 요청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조달 관리 계획 수립할 때 초기에 나오는 입찰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견적이 필요한 경우는 견적 요청서를 하면 되겠고, 제안이 필요한 경우는 제안 요청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입찰의 경우에는 invitation for bid, 그래서 bid, 즉 입찰에 초청한다. invitation.
그래서 IFB라는 그런 용어를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IFB를 따로 쓰질 않고 여기는 제안 요청이라고 다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입찰을 위한 초청 또는 제안 요청 또는 견적 요청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 요청서를 작성을 할 때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보 요청서를 통해서 그걸 이제 정보를 그 업체들에게 요청을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야. 너네들 입찰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안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각종 입찰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조달 문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프로젝트 조달 관리 계획 수립을 할 때 초기에 나오는 조달 문서가 바로 여기 입찰 문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은 우리가 그 업체들이 그 응찰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달 문서는 원하는 응찰서의 양식이라든지 좀 더 하나하나의 작업 단위별로 원하는 내용, 그 다음에 필요한 계약 조항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조달 문서에는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은 이제 조달 작업 기술서 그랬는데요. 조달 작업 기술서는 실제 우리가 흔하게 SOW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범위 기준선으로부터 개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조달 작업 기술서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품질 순위라든지 성과 데이터 언제부터 이행하다는 어디서 기타 요구사항 이런 상세한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것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죠. WBS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W가 있어요. WBS가 있어요. 그래서 WBS 하나하나의 작업이 아니라 어떤 특정 작업을 묶어가지고 또는 요거와 관련된 그래서 하나의 요게 묶여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제품이 될 수 있는 이 제품을 조달하는 게 일반적인 조달에서 하는 조달 단위가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발주자 입장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부분들은 요거와 요런 것들이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 산출물 이런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SOW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SOW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그 서비스 계약일 경우는 위임사항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앞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위탁사항 또는 작업지시서라고 얘기를 하는 Terms of Referenc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SOW라는 표현을 쓰지만 서비스 계약일 때는 TOR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해야 될 내용,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계약자가 이행해야 될 표준이라든지 또 계약자가 우리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제출 일정이라든지 검토 승인 소요 시간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의 이제 성격이 틀릴 뿐이지 결국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수행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SOW가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공급자 성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달관리계획서에서 우리 앞에 도급및 기법에서도 있었죠. 공급자 선정 분석. 그래서 최저 원가라든지 그다음에 적격 선망 심사라든지 또는 품질 기준 최고점 기술 제안서라든지 품질 원가 기준이라든지 단일 공급자 또는 고정 예산 등 이런 여러 가지 선정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선정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보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진 업체면 좋겠다. 또 이러이러한 그 capacity 즉 능력을 가진 생산 능력을 가진 업체면 좋겠다 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납품하는 원가는 얼마다. 그 다음에 인도 날짜는 얼마만큼 소요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의 전문성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들이 수행하는 작업 계획의 적합성이라든지 충분하게 그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팀원들이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부터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우리한테 수주를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없는지 또는 기타 관리진의 경험이라든지 또 교육도 시켜주는지 뭐 등등 제대로 우리에게 결과를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되겠고요. 또 뭐 그 밖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현지 조달할 경우도 이제 하나의 그 현지 업체가 이제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업체별로 점수를 매긴다든지 여기 색상 코드가 했는데 이건 이제 컬러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컬러 코드. 이거 등급 매긴다든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업체별로 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이제 가중치를 줘가지고 할 수 있는 가중치 시스템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는 이제 최종 우리가 제작하지 않고 구매하기로 결정된 품목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독자적으로 한번 산정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요만큼이 드는데 업체는 이것만큼 달라 한다. 그러면 그 업체는 뭐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든지 불필요한 이득을 너무 많이 챙긴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독자적 원가 산정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도 판단한 그런 것들을 결과부치로 나오겠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달을 제작하기로 했다가 구매하기로 바꾼다든지 구매하기로 했다 제작하는데 이러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요청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프로젝트가 진행하면서 처음에 생각하는 것 중간에 조달 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바뀔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종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훈은 일반적으로 참고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 목록 확정되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때까지 우리가 납품하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납품하면 되겠다라는 그걸 반영한 마일스톤 목록도 우리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달하기로 결정하다 보면 요구사항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따른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직접 하기로 했다가 외주를 주기로 한다, 또 반대로 우리가 외주로 하겠다가 또 직접 한다, 그럼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새로 거기서 식별해서 한다든지 또 최종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조달과 관련된 또는 계약과 관련된 법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조직 업데이트, 자산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요건 테이블만 받으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조달 관리에 대한 방법이 나는 조달 관리 계획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조달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SOW라고 얘기를 하는 작업 기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안 요청서와 같은 입찰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은 이제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프로젝트의, 내내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조달 관리 방법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조달 전략이나 이제 작업 기술서 입찰 문서들은 뭐냐면, 각각의 조달별로 따로따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동안에 조달해야 될 품목이 여러 가지라 그러면은 그 품목별로, 주요 품목별로 따로따로 이 조달 전략이나 SOW나 입찰 문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